중국의 한 명문 대학교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모두 다 같이 손을 가운데 모아 무언가를 외치며 한껏 신이 난 모습입니다. 그중 중국 유학 중인 한국 대학생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사실 그는 재학하는 3년 내내 중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으며 처참할 정도로 한국을 무시하던 중국인들이었죠. 그런 그를 중심으로 중국 명문대학교 학생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장의 꿈을 안고 중국에서 유학 중인 20대 남성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두 번 다시 꺼내지도 기억하지도 말아야지 생각했던 일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꺼내보게 될 줄 몰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저희는 베트남으로 가족여행을 떠났었죠. 형석이 너 이제 대학 갈 때까지 공부만 해야 하니 마지막으로 자유를 제대로 즐기라고 떠나는 여행이야. 그러니 재밌게 놀아야 해 알겠지.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기에 저 역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놀게 되었습니다. 성적은 좋은 편이었으나 직업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상태라 마음이 혼란스러웠고 그런 제게 부모님은 다양한 걸 보고 듣고 그렇게 경험을 해봐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모님 말씀처럼 다양한 경험이 필요했는데 이 가족여행을 통해 저는 원하는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공항에서 마주친 기장님의 모습은 정말 멋져 보였어요. 비행기 탑승하고 이륙을 할 때 흘러나오는 기장님의 방송도 비행기에 타 있는 내내 온몸으로 느껴지는 비행의 느낌까지 처음으로 짜릿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었지만 꼭 기장이 되고 싶었어요. 여행을 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기장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학교 선택이 제게는 중요해서 학교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어느 정도 제 스스로 알아본 후 부모님께 전했어요. 드디어 원하는 꿈을 찾았습니다. 저 기장이 될 거예요. 제 말에 부모님은 아주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꿈이라고 하니 꼭 성공하길 바란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부모님은 항상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께 더는 손 벌리지 않고 서둘러 독립을 해 효도하고 싶었어요. 스펙을 쌓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하면서 학교 공부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서류 한 장으로 평가되는 만큼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부모님께서 제게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도 알아봤는데 중국으로 유학 가는 건 어떠니? 엄마, 친구 아들도 미국 항공대가 유명해서 알아보다 중국으로 갔는데 오히려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 미국은 동양인 텃세도 심하고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에 나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높대. 더군다나 너무 멀어서 자주 보지도 못할 거고 내가 중국 가서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 친구 아들이 도와줄 수도 있으니 아무 연고도 없는 먼 미국보다는 여러모로 중국이 좋을 것 같아. 지금은 기장으로 일하고 있고 중국의 항공 쪽으로 유명한 명문 대학교라고 알려줬어. 여기도 알아주는 곳이라 졸업만 하면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는데 어떻니? 저 역시 알아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유학을 하는 비용 자체가 한두 푼이 아니기에 차마 부모님께 말을 못했습니다. 저희 집이 대단히 여유로운 집안인 것도 아니고 유학 비용 보태려 노력하실 게 뻔했으니 말이죠. 제가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그건 제 용돈벌이 수준이지 크게 도움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중국 가면 도움될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유학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무리해서 가고 싶지는 않아요. 부모님께 속마음을 전하니 부모님은 완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중국 유학 가는 걸로 하자. 유학 좀 보낸다고 집안 기둥 뽑히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내 꿈 이뤄. 효도는 성공하고 나중에 해도 충분해. 죄송한 마음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습니다. 이왕 기장이라는 직업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 제대로 한계 없이 도전하고 싶었어요. 어린 나이에 가는 유학이 아니라서 그런지 많이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가족여행 빼고 외국으로 나가 있는 것도 처음이고 아예 살아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한 번도 떨어져 지낸 적 없던 가족들과 떨어지는 것도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제 꿈을 위한 첫걸음이라 설레기도 했어요. 건강히 계셔야 해요. 연락 자주 할 거지만 종종 놀러 오시고 아니면 제가 들어올게요. 아주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렇게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는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나도 언젠가 내가 운행하는 비행기에 승객들을 태울 수 있겠지. 떨리는 마음으로 제 유학 생활은 시작되었어요. 공부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제 유학 생활은 지옥으로 3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우호 관계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줄 아예 몰랐어요. 한 과에 40명 정원으로 함께 보내야 했던 과 친구들 중 저를 제외하고 모두가 중국인이었습니다. 2인 1조로 사용하는 기숙사를 배정받은 첫날 앞날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저는 짱우에라는 친구와 한 방을 사용하게 되었고 함께 먹고 자고 해야 하는 사이이니 친해지고 싶어서 먼저 다가갔습니다. 반가워. 난 한국에서 온 김영석이라고 해. 아직은 중국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서 부족하겠지만 노력 많이 할게. 잘 부탁해. 제 말에 룸메이트는 비웃는 듯 표정을 짓고 말했어요. 난 내가 별로 반갑지 않은데 어쩌지. 중국에 대해 모르는 게 많으면서 왜 왔어? 내가 노력을 하든 말든 나랑은 관계없으니 불필요한 대화 걸지 말아줄래?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을 정말 싫어하거든. 룸메이트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한국을 정말 싫어한다며 제가 말을 거는 것조차 불쾌해하며 저를 놀리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이 대화를 나눈 후 민망하기도 하고 저 역시 기분이 나빠 무표정으로 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룸메이트는 다른 친구들과 화상 통화를 하며 화면에 저를 비추고 그들끼리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하필 내 룸메이트는 한국 된장이야. 벌써 된장에 마늘 냄새 나는 거 있지. 나더러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잘 부탁한다는데 웃기지 않냐. 지네 나라에서 공부할 것이지. 왜 남의 나라까지 와서 피해를 주고 있어. 제가 중국어를 몰랐더라면 차라리 좋았을까요? 중국 대학을 다녀야 하기에 미리 중국어 공부를 피눈물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들이 하는 조롱 섞인 제 험담이 모두 귀에 박혔어요. 듣다 너무 기분이 나빠 한마디 했습니다. 짱우에 내가 너한테 실수한 거 있어. 왜 자꾸 타인까지 끌어들여서 내 욕을 하는 거야? 참고 넘기기엔 도가 지나쳐서 넘길 수가 있어야지. 어차피 한 방 써야 하고 같은 과 친구이니 잘 지내자고 말한 게 그렇게 기분 나빴어. 화가 난 것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학교를 다니는 4년 내내 이럴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 더 강하게 화를 내며 기강을 확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되려 제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아직과 친구들을 못 봐서 그런가 본데 우리 39명 중 너를 반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특히 내가 한국인이라서 더 끔찍하게 싫어하거든. 내가 지금 나한테라도 빌빌 기면서 놀아달라고 할 때인데 화를 내고 있네. 앞으로의 학교 생활을 잘 견뎌보길 바란다. 룸메이트와 대판 싸운 첫 날밤 잠자리도 불편한데 마음까지 불편하니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설마 39명 전부가 왕따 시키듯 하지는 않겠지.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인데 그렇지 않을 거야. 대학생 성인의 나이에 정말 유치하게 왕따를 시키는 괴롭힘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복잡한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아서 시원하게 부딪혀 보기로 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득 안고 강의실로 들어섰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리가 충분히 널찍한데 저를 제외한 39명의 중국인 학생들은 전부 한쪽에 몰려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빨간 글씨가 써진 한 책상이 있었습니다. 된장 한국 마늘 한국 내 나라로 돌아가라 당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높은 수위의 괴롭힘에 대처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빨간 글씨가 쓰인 책상을 무시하고 다른 책상에 앉아 강의를 들을 준비를 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를 썼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히잖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막막했지만 최대한 그들의 괴롭힘에 당해주지 않고 무시하려 했습니다. 제가 반응을 할수록 더 재밌어 할 것 같았거든요. 그들이 나름 준비한 첫 괴롭힘에 제가 당해주지 않고 제 할 일을 하자 화가 난 듯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의 목표는 널 우리 학교에서 내쫓고 내 나라로 추방시키는 거야. 너한테 마늘이랑 된장 썩은 내가 나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한국이랑 중국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여야지. 안 그래?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39명 전체 학생이 저를 보며 놀리고 손가락질하는 이 분위기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질 거야. 분명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며 최대한 버티고 또 버텼지만 전혀 좋아지지 않았고 괴롭힘의 강도는 거세져 갔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중국 학생들은 정말 시끄러웠어요. 한국의 대학 강의실을 떠올리면 깔끔하고 조용한 학습 분위기가 떠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중국은 보지도 않을 영상물을 켜두고 강의실 전체에 소리를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위계질서도 없고 제 시선에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어요. 이건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라고 인식하고 저는 최대한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사람을 나이에 따라 윗사람, 아랫사람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처음 보는 낯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한국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존댓말을 써야 할 대상인지 반말을 써도 되는 대상인지를 파악하곤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평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국가라 사회적 신분이나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가 뚜렷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이유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들의 행동이 한국인에게는 다소 부적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국 역시 한국을 싫어하지만 한국 역시 중국인들은 무례하다, 시끄럽다 등의 이유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한국인들의 시선에서 중국인들은 사회적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결국 겸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기도 해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느끼지만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행동이 왜 문제인지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한국인들에게 너희들은 너무 시끄러워라는 말을 한다면 주위 눈치를 보며 수긍을 하고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내가 내 나라 내 땅에서 시끄럽게 행동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사고방식부터가 아예 다른 두 나라이기에 서로를 더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생각했고 제가 중국에 있는 한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14억이 넘는 중국인들은 한국이 본인들 문화유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저를 괴롭히는 과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루는 제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남의 나라 문화유산을 내들 거라고 박박 우기고 사는 거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남의 나라 학교까지 와서 한국인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널 싫어하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대한 문화화 하다못해 전자기기까지도 카피하는 것은 바로 중국이죠. 최신 모델 전자기기에 한국의 음식인 김치도 중국 것이라 표현을 하고 한복도 중국 것이라 표현하는 건 한국이 아닌 중국인데 저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지 황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제 편은 하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할 말은 해야 했어요. 우리나라가 너희 중국 문화유산을 가로챈다는 건 근거 없는 소리야. 제대로 알아보고 말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우리나라 문화들을 본인들 것이라 박박 우기는 건 너희 나라인 중국 아니야? 제 말 한마디에 과 전체가 난리가 났고 너 나 할 것 없이 소리치며 제가 말했어요. 너 제정신 아니구나. 감히 중국을 욕해. 너 그럼 어디 얘기해보자. 이래도 할 말 있는지 어디 보자고. 그들은 제게 해명을 해보라며 말했어요. 중국의 문화유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니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싶긴 했습니다. 광저우에서 나오는 싱쾌보는 지난 연말 한중 문화전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한자를 강탈하려 한다고 비난했어요. 한국의 한 교수가 한자의 한반도 기원서를 주장하며 한자를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려 했는데요. 시문은 또 한국 일부에서 한의학과 금속활자, 풍수지리 등을 한민족의 문화로 포섭하는 문화공정을 획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려 연속 3일간 계속된 이 보도는 한자 전쟁, 단오 전쟁, 명인 전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라는 것이 굉장히 엉터리였죠. 한국이 이미 1년여 전에 한자를 한국인들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신청했다라고 하며 한국의 한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10여 년의 연구 끝에 한민족이 가장 먼저 한자를 발명했다고 주장하고 정부에 대해 한자의 사용을 전면 허용한 후 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라고 요구했다라는 식이었죠.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움직임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고 해당 교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엉터리 보도가 기사로 일파만파 퍼지게 된 것이고 결국 중국의 인터넷망을 타고 급속히 번져나갔던 것이죠. 엉터리 기사를 본 중국은 한국이 소중한 유산을 빼먹으려 한다고 생각했을 테니 분통을 터뜨릴 만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한국인으로서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었죠. 어느 정도는 과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이해가 갔지만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이기에 그저 답답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제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최대한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려 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발언을 한 교수가 누군지 확인조차 못했어. 한국이 일방적으로 너희의 유산을 빼앗으려는 게 전혀 아니었고 우리도 억울한 부분이야. 아무리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도 이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 자식 먼 나라에서 공부시키겠다고 한국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리광을 피울 수 없었어요. 생각보다 중국 음식이 입맛에 맞아서 너무 잘 먹고 있어. 살도 벌써 4kg나 쪄서 운동도 시작했으니까 내 걱정은 마. 제가 굉장히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부모님이 속상해하실 게 뻔하니 늘 밝은 척했습니다.
이렇게 학교 생활을 정말 할 수 있을까? 4년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포기하려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대부분이 결국 한국과 중국, 이렇게 나라를 나눠서 괴롭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결국 저들도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걸 아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겠지.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저들의 말이 사실이 되니 난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다른 건 몰라도 없는 말까지 지어내. 그것도 중국이 한국을 욕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끝까지 버티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최대한 혼자 다니고 공부를 하는 건 정말 괜찮았는데 가끔씩 조별로 과제를 해야 할 때는 힘들었어요. 저와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도 없었고 인원이 부족한 조에 투입해서 해야 했습니다. 조별 과제를 할 때면 온종일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어요. 복잡한 건 한국인 제 시키자. 지도 점수 받으려면 알아서 잘해오겠지. 야, 내가 할 수 있지. 거부를 하면 말이 더 길어지니까 그게 싫어서 전 늘 제가 하겠다고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며 3년을 버텨냈어요. 그나마 중국 땅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또 다른 한국 유학생들 덕분이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 열에 9은 저처럼 왕따를 당하고 있었기에 저희들끼리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 회로를 풀었죠.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 우리 거 다 베끼고 따라하는 거지. 우리가 중국 걸 언제 베꼈어. 그리고 목소리도 좀 커야지. 사방팔방 빽빽 소리 지르고 다니고 더럽기는 또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빨리 졸업하고 한국으로 넘어가고 싶어. 다들 똑같은 마음이었기에 서로를 위로하며 한국 유학생들은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달리 유독 말이 많은 과 친구들의 모습 속에 아파트라는 단어가 자꾸만 들렸습니다.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의 노래가 막 나왔을 때라 저도 낯선데 저 친구들이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 유학생들 단톡방에서 대화를 나눠보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트 노래는 대박이 나고 있었습니다. 대박이야. 블랙핑크 로제가 아파트로 노래를 냈잖아. 근데 그 노래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의 8위를 기록하고 뮤직비디오 공개한 지 5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했대. 곧 2억 뷰야. 대박이지. 아니, 그래서 지금 중국 애들 다 아파트 알려달라고 난리인 거야? 바로 블랙핑크 로제가 낸 아파트 노래로 중국과 친구들도 하나 둘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난 이 노래는 중국 최대 점유율의 음원 사이트 QQ뮤직에서도 1위에 오를 정도였으니 모를 리가 없었어요. 이날 이후 내내 아파트 노래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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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거 K술 게임도 있던데. 그건 그럼 뭔데? 중국과 친구들은 아파트 노래와 K술 게임 사이에서 혼동이 왔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었죠. 본인들끼리 대화를 나누다 막힐 때면 저를 힐끔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긴 했지만 서로 뭘 알려주고 대화를 나눌 사이가 전혀 아니었기에 모른 척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서 속 시원하게 대화를 하고 풀고 싶어도 39명인 저들의 인원수도 부담스러웠고 어떤 마음인 줄 모르니 선뜻 다가갈 수 없었어요. 열풍도 눈 녹듯 금방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원래대로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가볍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쉬려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형석이 맞아? 나 왕이호인데 혹시 시간 괜찮으면 학교 앞 식당에서 볼 수 있을까? 우리들이 너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할 말이 있거든. 평소와 다르게 부드러운 말투와 목소리에도 놀랐지만 저를 부른다는 것에 더욱 놀랐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무시를 할까 나갈까를 엄청 고민했어요. 그런데 남은 1년의 시간도 있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지낸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니 만약 풀 수 있는 자리라면 풀고 싶기도 했습니다. 타지에서 3년간 왕따를 당하니 너무 외로웠거든요. 저를 괴롭히던 그들이지만 진심으로 사과를 받는다면 용서를 해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가면서도 어쩌면 저들은 제게 사과할 의향이 없는데 혼자 김칫국을 마시는 건 아닌지 더 상처받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생각이 많아 복잡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식당 안에는 과 친구들 중 저를 괴롭히던 주요 멤버가 앉아 저를 쳐다보며 어색한 미소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안 올까봐 걱정했어. 우리가 다 큰 성인인데 그동안 너한테 너무 유치하게 굴었던 것 같다.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하필 한국인이 너 혼자라 만만하게 보고 더 괴롭혔던 것 같아. 처음 로제 아파트 노래 나왔을 때도 한국 노래라는 걸 알고 무시했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걸 보고 우리도 인정하기로 했어. 너한테 맨정신에 말하긴 그동안 한 짓이 있어서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술 좀 마셨거든. 그렇다고 취한 건 아니야. 그냥 진심으로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어.
약간 취기가 오른과 친구들이 하나 둘 속마음을 제게 털어놓으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냥 미안했다고 하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유치했다는 것도 부끄럽다는 말도 맨정신에 말하지 못할 것 같았다는 말도 모두 진심이 느껴졌어요. 친구들의 용기에 저도 곧바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3년 내내 지독하게 괴롭히는 너희를 보면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정말 안 좋았어. 중국 사람들은 다 저렇구나라는 생각을 여기 오면서도 했었어. 그런데 정말 진심이 담긴 너희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상처가 아무는 것 같다. 물론 당장은 어색하겠지만 조금씩 서로 알아가려 노력하고 이해하면 어떨까? 그동안 뭐가 그렇게도 서러웠던지 대화를 나눌수록 눈물이 고였고 결국 친구들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우는 저를 달래주는 친구도 있었고 사과를 계속해서 하는 친구도 있었죠. 그렇게 3년 만에 처음으로 과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며 약간 취기가 올랐을 때 아파트의 진가가 발휘했습니다. 형석 그러지 말고 우리도 아파트 게임 그 K술 게임 해보자. 우리 좀 알려줘. 사실 진작에 너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한 행동이 있어서 물어보지도 못했거든. 모두 두 손을 한 곳에 모아 아파트를 외치며 게임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을 놀았습니다. 이후 술이 깨면 혹시라도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친구들은 뒤끝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저를 대해줬어요. 형석 오늘 끝나고 한 잔 괜찮아. 허거 맛집 있는데 거기서 몇 명 모여서 한잔할까 싶은데 내가 꼭 와서 K술 게임 다른 것도 좀 알려주고 같이 하자. 언제 우리 사이가 안 좋았나 싶을 정도로 친구들은 제게 먼저 다가와 줬고 그런 친구들에게 저 역시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 많이 취하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형석 우리가 정말 미안했어. 나는 한국이 자꾸 우리 중국 유산을 뺏고 괴롭힌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오해더라고. 기사만 찾아봐도 오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사실도 아닌 걸고 괴롭혀서 미안해. 친구들은 이렇게 제게 진심으로 다가와 주고 있고 한국에 대한 오해를 한 것도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아직도 아파트를 외치고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웃깁니다. 이뿐 아니라 K-팝 노래, 드라마, 유튜브, 영화까지 극찬을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뿌듯해요.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원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은 자부심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먼 타국에서 보낼 시간이 아직 남았지만 이제는 이 시간들이 기대가 됩니다. K-팝으로 K술 게임까지 전 세계에 전파시킨 한국의 위상에 힘입어 한국인으로서 남은 유학 생활도 잘 마무리 짓고 한국을 위험을 중국인들에게 더 강하게 심어주려 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는 요즘이랍니다. 이곳은 미국 뉴햄프셔에 위치한 작은 마을. 여기 일본인 남성이 한국인 여성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온통 검정색으로 무장한 일본인 남성은 한국인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한국인 여성을 도와 일본인 남성을 두들겨 패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지금부터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햄프셔주에 살고 있는 레일라니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족한 것 없이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께서는 미국의 6대 은행이라 불리는 웰스파고에서 근무를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텔레비전에 나오실 정도로 유명한 셰프로 일하고 계셨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친구들을 불러 홈파티를 했고 집에 딸려있는 커다란 수영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기도 했죠. 저는 제가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워낙에 돈을 잘 벌어들이셨으니 부가 끊길 일은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저희 집에 불행이 찾아온 건 제가 딱 12살이 되던 해였어요. 어머니는 요리사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루 반나절이 넘는 시간을 요리 도구를 잡고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평소와는 달리 다리에 힘이 빠져 자주 주저앉으시는가 하면 말을 할 때에도 발음이 부정확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참다 못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 윽박을 지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 좀 똑바로 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이상 증상은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걸음을 걷기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어머니의 몸에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하버드 의대 부속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아버지의 친구가 의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병원으로 향해 정밀 검사를 받은 어머니에게 내려진 병명은
바로 루게릭병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얼핏 들은 적이 있었어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베이스볼 타자로 유명했던 루게릭이 이 병으로 인해 은퇴를 했다고.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병이라 루게릭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 가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충분히 진행이 된 상태지만 나중에는 근력이 더욱 약화되면서 물건도 제대로 집을 수 없을 거고 양치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의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도 크게 제약을 받게 될 거야. 병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우선 약을 먹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모두 멈추는 게 좋을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모두 멈추라니. 당장 이 사람은 다음 주에도 방송 촬영이 잡혀 있는 걸 당장 방송을 찍으러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어. 이 병은 그 정도로 위험한 병이야.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마. 결국 어머니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뒤 모든 일을 그만두신 후 집에서만 생활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은 많았기 때문에 걱정은 없었지만 달달이 어머니 몫으로 빠져나가는 병원비는 정말이지 어마무시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시면서 항상 아버지와 저를 향해 어눌한 말투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본인이 이런 몹쓸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병원비를 내야 할 이유도 없을 텐데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감기 한 번을 걸려도 기침과 열, 콧물 때문에 아프고 괴로운데 근육이 마비되고 걸을 수도 없고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행동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움직이는 게 불편해지면서부터 집안도 슬슬 엉망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는 일주일에 5번 정도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오셔서 집안일을 해주고 가셨었는데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하고 집안의 지출이 많아지면서부터 가정부를 부르는 것을 중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빨래와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기 시작했죠. 저와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해도 완벽해지질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친구들이 제 옷 냄새를 맡아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면서 코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네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코가 마비될 정도야. 레일란이 옷을 세탁하고 다니기는 하는 거야? 여기 토마토 소스 자국이 그대로 묻어 있어. 아니야. 일주일에 3번은 세탁을 한단 말야. 친구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니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더군요. 괜히 창피함에 눈물도 차오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어머니를 원망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가장 답답하고 힘든 건 바로 어머니일 테니까요. 결국 이 상황을 보다 못한 아버지께서는 기존의 가정부들보다 훨씬 더 싼 값에 부릴 수 있는 동양인 가정부를 집에 들이셨어요. 맨 처음 저희 집에 들어온 사람은 중국인 아주머니였는데 그 아주머니는 성격도 굉장히 괴팍했지만 몸에서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던 사람이었어요. 옆에 있으면 대체 어떻게 사람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나지? 라는 생각이 절로 날 정도로 말이죠. 중국인 아주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바로 관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웬 일본인 아주머니가 들어왔는데 어찌나 겉과 속이 다르던지 아버지 앞에서는 저와 어머니를 잘 챙겨주는 척,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척 하더니 아버지가 출근을 하거나 자리를 비우면 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만 보이곤 했어요. 찬장에 있는 과자를 마음대로 꺼내 먹거나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잠을 자거나 결국 얼마 못 가 아버지에게 이중적인 모습을 들켜 일본인 아주머니조차도 집을 나가게 됐어요. 저는 들어올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동양인 가정부들을 보면서 동양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몸에서 알 수 없는 냄새가 나고 시끄러우며 제멋대로인데다가 앞뒤 속도 다를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그 일본인 아주머니가 나간 지 이틀 정도 지났을 무렵 저희 집으로 또 다른 동양인 가정부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주머니를 한국인이라고 소개했어요. 레일란이 인사해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실 분이야. 한국에서 태어나 10년 전 미국으로 오셨대. 영어도 아주 능통하시니 소통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야. 새로운 아주머니는 다름 아닌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기는 했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데다가 이전에 들어온 동양인들이 단기간에 문제만 잔뜩 일으키고 나갔기에 그분도 똑같은 수준의 동양인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 인사조차 하기 싫더군요. 제가 표정을 굳히고 멀뚱히 보기만 하니 아주머니는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는
제게 다가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한국 이름은 강순영이고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에밀리 강이라며 소개를 하고 손을 내미는데 그 손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을 탁 쳐내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제 행동에 아버지는 아주 많이 화가 나셨는지 2층으로 성큼성큼 올라오셔서는 저를 잡고 당장 가서 사과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레일라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야? 얼른 가서 사과드려. 저는 동양 사람들이 정말 싫어요. 처음 들어왔던 중국인 아줌마도,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일본인 아줌마도 계속 동양 사람만 부르실 거라면 저희끼리 살림을 하는 것이 낫겠어요. 싫든 좋든 네 행동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야. 아빠는 너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러니 어서 가서 죄송하다고 해. 저는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성화에 결국 못 이긴 척 가서 사과를 했어요. 그 한국인 아줌마는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더라고요. 그날 이후 순영 아줌마는 저희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순영 아줌마는 정말 일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일전의 중국인, 일본인 아줌마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손재주는 어찌나 그렇게 좋은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서양 음식들을 아주 맛있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저와 아버지는 입이 짧은 편이었는데 순영 아줌마가 차려주는 밥상은 정말 너무 맛있어서 그릇을 싹싹 긁어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순영 아줌마에게 한국 음식을 한번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한인타운에는 가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셰프로 일했던 어머니도 한국 음식은 할 줄 몰랐기에 한국 음식을 먹어볼 기회가 없었다고, 한국인들은 매운 걸 그렇게 잘 먹는다는데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다며 순영 아줌마에게 한국 음식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순영 아줌마는 활짝 웃으며 그날 저녁 밥상으로 김치찌개라는 음식을 팔팔 끓여주셨습니다. 빨간 국물에 김치찌개를 한 입 먹는 순간 입에서 아주 화끈거리면서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항상 크림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피자 이런 것만 먹다가 한국 음식을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먹고 사나 싶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고 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순영 아줌마가 해준 음식을 아주 잘 드시더라고요. 매일같이 서양 음식만 먹다가 이렇게 속이 확 풀리는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좋다면서요. 물론 저는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요.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부로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순영 아줌마는 아픈 저희 엄마를 성심성의껏 잘 돌봐줬거든요. 원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와서 집안일을 해주고 주말에는 나오지 않아도 됐는데 주말에도 나와서는 엄마 옆에서 팔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점점 근육이 굳어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엄마의 얘기를 대신 전해주곤 했어요. 이를테면 레일라니, 엄마가 오늘 학교 숙제는 다 했냐고 물어보시네? 라던지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는지, 싸우지는 않는지, 선생님 말씀은 잘 듣고 있는지 궁금해하셔 라던지, 어머니가 아프지 않을 때는 바쁘시더라도 항상 저를 잘 챙겨주셨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니 제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제가 항상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어머니는 잠에 빠져 늦은 저녁 시간까지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틈도 없었죠.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틈이 없었지만 순영 아줌마가 어머니를 살뜰하게 챙기니 그것 하나만큼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몇 개월이 흘러도 순영 아줌마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저를 보며 아버지는 한숨을 푹 내쉬며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순영 아줌마가 우리 집에서 일하는 한 마음을 활짝 열어줄 일은 없을 거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레일라니, 엄마가 이런 네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순영 아줌마는 스스로 관둔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우리 집에서 일을 할 거고 쉬는 날에도 나와서 엄마를 돌봐주시는 분인데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않겠니? 아빠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는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런 제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미 봐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하더라도 언제 또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 굳은 마음을
그리고 저희 편견을 완전히 깨부시게 된 계기가 찾아왔어요. 순영 아줌마가 저희 집에 들어와 일을 시작한 지 정확히 6개월 정도 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갔다가 스쿨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딘가 모르게 집안에 쌓은 냉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지만 뭔가 다른 촉이 느껴지는 날, 뭔가 모르게 불쾌하고 찝찝하고 불안한 날. 제겐 그날이 딱 그런 날이었어요. 한 번도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없었던 저는 최대한 숨죽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현관부터 시작해서 집안 곳곳에 이상한 발자국 같은 것이 찍혀 있는 거예요. 원래 미국인들이라면 집 안에서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 가족들은 모두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집안에 발자국이 남을 일이 없었어요. 난잡하게 찍혀있는 발자국들을 보고서 불안한 촉이 딱 들어맞았단 생각이 들었죠. 저와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강도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벌렁거리고 두려움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 칼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라도 어머니를 해쳤다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히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어머니가 계시는 2층으로 올라가 보고 싶었지만 이미 두 발이 얼어붙어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필이면 순영 아줌마가 개인적인 일로 늦게 출근을 하는 날이었기에 당장에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선 강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어서 어느 방으로 갔는지 아니면 벌써 집안을 털고 나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휴대폰 배터리도 다 떨어지는 바람에 조심스럽게 거실이 있는 곳으로 향한 뒤 탁자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 경찰서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려던 그때 순영 아줌마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레일라니, 미안해. 아줌마가 좀 늦었지. 배고프겠다. 아줌마가 얼른 맛있는 간식 만들어 줄게. 어머. 그런데 이 발자국들은 다 뭐야?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순영 아줌마를 보며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강도가 밖으로 튀어나와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순영 아줌마는 강도를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양산으로 막 휘두르며 때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바로 현관문을 열어 지나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덕분에 저희 집으로 들어왔던 수상한 남자는 손쉽게 제압되어 경찰에 잡혀갈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집을 털러 온 강도는 근처에 살고 있는 일본인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전과를 저지른 기록도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아버지께서 중요한 물건들은 모두 금고에 집어넣어 두는 바람에 물건도 하나 제대로 털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대요. 완전 초보 강도였기에 그나마 제압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 사람이 총이라도 들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 일본인 남자가 연행되어가는 순간 경찰들과 주변 사람들은 순영 아줌마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은 총기가 허용된 나라라 도둑이 들어오면 다들 숨어서 경찰에 신고하기 바쁜데 용기 있게 강도와 맞서 싸웠다며 말이죠. 저는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는데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양산으로 강도를 두들겨 팬 순영 아줌마를 보고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아줌마는 무섭지 않았어요? 어떻게 강도를 때릴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나도 겁이 났지. 그런데 2층에는 사모님이 누워 계실 테고 강도 뒤에는 바로 어린 네가 있어서 망설일 틈도 없었어. 그 인간이 잡혀가고 곧바로 2층을 확인했는데 다행히 사모님께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 너와 사모님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단다. 스스로도 겁이 났지만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순영 아줌마는 강도를 두들겨 팼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을 계기로 순영 아줌마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순영 아줌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제 마음을 모두 전하니 순영 아줌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줌마는 언젠가 레일라니가 내게 마음을 열어줄 거라 굳게 믿고 있었단다.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심을 전하면 언젠가는 그 진심이 통하는 날이 오거든. 아줌마가 처음 미국으로 왔을 때도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정말 많은 차별을 받았었고 사람들도 편견을 가지고 아줌마를 바라봤었어. 하지만 아줌마는
그 시선들을 모두 꿋꿋이 버텨낼 수 있었지. 날 모른다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네가 나한테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주기를 기다렸던 거란다.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아줌마는 저희 집에 왔던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 아줌마들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죄송해요. 조금 더 일찍 마음을 털어놓을 걸 그랬어요. 그리고 용기 있게 나서 주셔서,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동양인이라고 다 똑같지만은 않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시끄럽고 민폐인 사람이 있는 반면 순영 아줌마처럼 당당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순영 아줌마를 마치 친이모처럼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편견 어린 시선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다짐했습니다.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 그리고 아줌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마음을 바로 잡고 살아가 보려고 해요. 동양 사람,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편견을 완벽하게 깨부셔준 순영 아줌마에게 감사하면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